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저희가 1월 2일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리액션 코너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나왔던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저희가 편집을 하고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방송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리액션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1월 마지막 날이라서 2월이 다가오니까 또 파이팅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조현익 보좌관님은 이번 주에 새 소식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뭐 저희는 항상 새 소식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조홍천 의원실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현익 보좌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민주당 하위 20% 통보 시작.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죠. 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고요. 이후 후보자들의 공천 배제, 경선 여부 등 심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관위는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하위 20%에 해당하는 31명의 의원들에게 통보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위 10%면 경선 득표수에서 30%가 감산되고요. 그러니까 하위 20% 안에서 상위 절반은 경선 득표수에서 20%가 깎여서 타격이 큽니다. 네,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이 그런데 좀 바뀌었다라고 하네요. 네, 1월 21일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5대 혐오 범죄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을 언급한 뒤에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천 십자를 앞둔 1월 29일 그러니까 5대 도덕성 국민공천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관위는 예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1차로 음주운전 문제를 걸렀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적용한 기준은 그러니까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그리고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되어서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4년도의 일이라 이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월 24일에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었던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국민의힘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당내는 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부터 좀 당내 공정성 논란이 계속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비명계 의원은 이신 전심 아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의 표적 출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출마가 있었다는 것, 이런 점들을 염두에 봤을 때 공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좀 결과에 따라서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좀 계속 나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으로 제3지대 입장에선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현욱 보좌관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탈당이 있겠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임혁백 위원장이 이제 전화를 돌렸다고 하고 취재 좋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오늘도 이제 뭐 일부 보도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20%라고 하면은 16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32명이 되겠죠. 170명 기준으로 하면 34명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제 탈당한 사람이나 혹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하위 20%에 포함시키는 인원 숫자를 좀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아, 32까지 안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하위 20%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더 강하게 하려면은 탈당한 사람이나 불출마 선언한 사람을 모수해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평가 대상이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빼고 나서 20%를 하면 훨씬 더 엄격한 평가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수에 빼지 않고 오히려 모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분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넣으면은 실제로는 하위 평가를 받는 사람 숫자는 적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탈 세력이 좀 적어지겠죠. 네네. 제3지대로서는 약간 기대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평가는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만약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가를 잘 못 받은 사람, 의정 활동을 못한 사람, 그다음에 공천 기준에 뭐 안 되는 사람을 공천을 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영입을 해가지고 당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후보자가 되는 거는 민주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쯤 발표하시나요? 그 공천 기준. 공천 기준은 뭐 이제 당을 이제 막 만들고 있는데. 네. 근데 아무튼 많은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딱 제3지대 세력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비전대화가 좀 멈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제3지대 세력이 함께하려던 비전대화가 멈춘 게 좀 이번 주에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영입위원장인 이낙연 대표가 비전대화를 두고 여러 세력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정하고 통합 여부에 임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사실 이런 우려들이 많잖아요. 서로 다 노선이 다른데 합당을 할 수 있겠냐,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노선 갈등의 오해 소지를 좀 미리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관님 오시니까 개혁신당 쪽에 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잠정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개혁미래당 쪽이 좀 창당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좀 개혁신당 쪽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혁미래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혁미래당 선언만 해놓고 사실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전대화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대연합,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미래. 이렇게 원래 3자 대화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올 때마다 지금 하나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열심히 표를 만들어가지고 시사인에도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5자였다가 4자가 됐다가 지금 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인 통합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지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희가 창당대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는 창당대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3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같은 비전대화를 보여주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이제 제3지대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저희라는 건 미래대연합, 조홍천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대연합이 이준석 대표 쪽하고 이낙연 대표 쪽의 중재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낙연 대표 쪽하고 먼저 통합을 먼저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역할의 무게추가 그 새로운 선택, 금태섭 의원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맛있는 메뉴를 못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인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강정책도 합쳐야 되고 뭐 이게 강령도 만들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내놓고 있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비전대화는 아니지만 유사한 대화는 하고 있고 새로운 선택과 함께하면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마 좀 보여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보통 설전에 어떤 행사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네, 창당 맞아요. 말고도 추가적인 설전 당연히 그렇겠죠. 행사가 있으신가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오는데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모습이 또 생길 겁니다. 3지대는 역동적일 거예요. 그러면 금태섭 쪽과 같이 하는 새로운 모습이 글쎄요. 이건 금태섭 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금태섭 의원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교 역할을. 가교요? 그러면 지금은 세 그룹이지만 다음 주면 한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명절 전에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명절 후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쭈면 한 가지 더 뉴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조홍천 뭐 대표 신당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이낙연 대표 쪽하고 저희 쪽하고 합쳐서 법적인 대표는 조홍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신당이 될 단독 겁니다. 공개인가요? 네. 조홍천 신당 탄생. 네. 그러니까 조홍천 신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금태섭의 새로운 선택 이렇게 3자가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공동대표 아니고 단독 대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단독 대표를 등록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가 공동 지도 체제로 가긴 될 텐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법률적으로 대표는 조홍천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도 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솔직히 좀 얄미웠어요. 아주 솔직하시네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내부에서 당면 갖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개혁을 넣은 이유는 따라쟁이를 하려고 하고 잘 되는 집안에 옆에 가서 개업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더 팔아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이준석 대표가 중국집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잘 되는 중국집 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중국집 거리, 네, 스트리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중국 차이나타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개혁을 넣은 거예요. 통합을 연두에 두고. 저희가 따로 갈 것 같았으면은 개혁 냄새도 안 핀 거죠. 다른 이름을 아마 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넣었던 이유는 물론 안에서도 의견 많이 갈렸습니다만 결국 빅텐트 쳐야 되고 대통합 가야 된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지층도 있고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부진해요. 3지대가.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40%가 됐든 양당을 지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세력들 국민들이 있는데 3지대는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게 된 건데 그걸 또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 감정은 그렇습니다. 네. 결에 맞춘 이야기였는데 굳이 그랬냐 뭐 이 정도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도 했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석열을 12번 언급하면서 정부 비판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니까 출생 기본소득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겠다라고 했고요. 구체 지원 방식을 물어보니까 뭐 무상 대학 등록금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제를 두고 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결론을 낼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어쩌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선거제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또 이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정당으로서는 또 대차대조표를 이제 안 해보실 수 없을 상황일 텐데 제3지대한테 주는 효과는 뭘까요? 저희로서는 한 번도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정당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계산을 하는 버릇이 있는데 지난 선거 때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다 기억나시지만 케이블시는 준연동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랬고 우리 그렇게 안 하면은 과반 못 얻습니다 하고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어땠냐면은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이 몇 석을 얻었냐면 그 당시에 163석을 얻었어요.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당시에 49.9%를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1.5%를 해가지고 84석을 얻었어요. 지역구에서. 그 비례대표 수는 비슷비슷했어요. 한쪽은 17, 민주당 쪽이 위성정당 17석, 국민의힘 쪽이 19석을 가져갔었어요. 저는 이런 결과가 뭐냐면은 정말 유권자들을 믿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제도 설계를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유권자들이 결정해 줍니다. 그 당시는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였었어요. 근데 민주당은 유권자들 안 믿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원칙을 어기고 위성정당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입장만 내고 있어요. 원칙 지켜라. 약속 지켜라. 위성정당 안 만든다 그랬으면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냐.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논하겠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안 된다. 위성정당도 안 된다. 계산기는 두들기지 않겠다. 이것까지가 저희 원칙입니다. 원래 출발이 원칙과 상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당이 이게 정략이라고 하는 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이슈에 있어서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이신 네.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아까 원칙과 상식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그 원칙을 지켜주고 그러면은 그 근소한 차이로 당선을 시키고 낙선을 시키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저는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논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네요. 네, 오늘 국제법사위가 2월 15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는 박성재 후보자가 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에 2년간 약 15억 원대의 수입을 각각 올린 데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 그리고 배우자의 억대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건 전관예우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성재 후보자는 2017년 서울고검 검사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5년간 총 46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특히 퇴임한 다음 해부터 2년간 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15억 원의 수입을 벌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은 총 매출로 뭐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같은 뭐 비용과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전관예우라는 단어 볼 때마다 좀 묘한 감정이 드는 게 예우가 아니라 이거 로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어가 좀 정명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 드는데 늘 좀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사위 오래 하셨는데 좀 이런 문제 왜 근절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저 나오면서 오늘 이 질문이 있길래 한번 그 인사청문 요청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왔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수익 금액이 많고 뒤에는 적은데 이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그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둡니다. 그래갖고 3년 동안은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 후보자는 어디 로펌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리고 로펌 대표를 맡습니다. 그게 이제 법률이 그렇게 돼 오히려 맡겠다고 한 게 지금 보면 또 기형적으로 오히려 개인 사무실에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다퉈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이래요. 전관예우 출발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항상 얘기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를 해가지고 수사를 안 하게 하면은 전관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할 게 없는데 지금은 근데 지난 정부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고 수사권 조정이 좀 기형적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전관이 두 군데 생겼어요. 검찰 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 정관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기관에는 다 가서 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아예 경찰에 넘기고 기소만 주고 그다음에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전관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취업 제한을 두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생겨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경찰 출신들도 많이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막 그때그때 이렇게 미봉착으로 냈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 되겠거니 믿지만 지금은 사실 전관예우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전관예우 많아지면은 사실 국민들 주머니에 돈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이다. 예. 전관예우를 막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참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제도 개혁을 좀 국회에서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뉴스 좀 짧게 볼까요? 네, 고발사주 재판 손준성 징역 1년. 네, 오늘 고발사주 재판 1심 선고 있었죠? 네, 오늘 고발사주로 잘 알려져 있는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좀 짧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손준성 차장검사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에 김웅 의원과 공모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법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해서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짚을 게 많은 사건이다. 게다가 이 재판하는 중간에 손준성 검사가 심지어 승진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인데 좀 재판 결과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뭐 당연히 이제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내용은 이제 뭐 많은 곳에서 다루니까. 근데 저는 참 공수처 보면서 또 딱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 1기 공수처 끝났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서 실제 유죄가 대법원까지 현재 간 거는 기소는 안 했지만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 했던 거는 김영준 부장검사 했다가 무죄 났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유진한 사건이에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법사위 하면서 느꼈던 건데 특별감찰관 만들어 상설특검 만들어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뭐 법조인들 특히 이제 판사, 검사, 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건데 결국 지금 항상 이렇게 좀 초라하잖아요. 아마 국민들 아마 되게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유죄가 났어도 뭐 시원하다거나 다른 국민이 그랬으면 이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보면은 국회에서 지금 만들었던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혹은 거기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역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해법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네.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짚을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좀 깊이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고발사주 사건은 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이따 모시기 때문에요. 더 들어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3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는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를 다루고요. 이어서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는 고발사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레이더 곧 시작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그 시간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